안녕하세요. 이제 판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때까지 판례를 90개를 봤는데요. 총 판례가 102개입니다. 시험에 판례가 10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한 번만 읽어보면 쉽죠, 판례는. 그래서 마지막 시간 이제 판례 살펴보겠습니다. 91번 판례입니다. 갑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채권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을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날 을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병주식회사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맞춰준 사안에서 을이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라는 것 이외에는 임대차 계약 당시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도 갑이 아직 매각대금을 완납하지도 아니한 채권가 매수신고인에 불과한 을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췄다는 것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우선면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예, 반드시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임대할 권한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라면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명신탁에서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든 신탁자와 계약을 체결하든 세입자는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채권가 매수 신고인에 불과합니다. 경매에서는 1등을 했다고요. 최고 높게 써내가지고 채권가 매수 신고인은 되었는데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매에서 금액을 써낸 사람을 매수 신청인이라 하고요. 경매 절차에서. 그 다음에 입찰 금액을 써낸 사람 중에서 써낸 사람을 매수 신청인, 입찰자, 응찰자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안에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 그때는 매수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그때부터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돈 다 내고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반드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신탁에서는 수탁자나 신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모두 보호를 받습니다. 채권가 매수 신고인하고 계약하면 안 되고요. 매각 대금을 완납한 소유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매각 대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소유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입니다. 전입신고할 때는 임야도 임야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산이라는 글자가 붙죠. 앞에, 집은 앞에 산자가 붙습니다. 근데 산자가 붙는데 산을 빼버리고 이렇게 전입신고하면 보호 못 받습니다.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못 받습니다. A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부에는 건축물 내장이나 등기부에는 A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가동이라고 전입신고해도 보호 못 받습니다. 공부에 있는 대로 원칙은 정확한 것은 건축물 대장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지번대로 해도 보호받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인터넷에 어떤 분이 질문했던데요. 예를 들면 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고시원인데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중개보수는 주택에 대한 보수를 받느냐 주택 외의 보수를 받느냐 질문하신 분이 있던데요. 법무부가 아니고 우리 국토부 유권해석은 공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부. 우리 법에도 보면은 오피스텔에 대한 보수를 따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더라도 오피스텔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도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따라서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경우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주택 외의 보수 0.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상 주택은 뭐가 있어요?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고요. 단독주택에는 단다, 다공,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죠. 이런 것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적용되고, 이거 외에는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주택 외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연립이네. 연립주택이네요. 연립주택. 조금 전에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라고 했죠. 공동주택 아연다기는 공동주택, 단다다공,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경우는 아파트죠. 연립은 660초가, 다세대는 660 이하, 연초. 연립은 초가, 연초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660초가는 연립, 660 이하는 다세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기숙사는 뭐 이거 개업공개사가 중개할 일은 없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보호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단독, 다중, 다가구, 총리, 공관. 특히 시험에는 다자 돌림이 학개론 시험에도, 민법 시험에도, 공법 시험에도,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이 아연다기, 단다다공, 아연다기. 단독주택은 단다다공, 공동주택이 아연다기입니다. 옛날에 학개론에 5층 이상을 아파트라 한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5층 이상을 아파트라 한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오라고 출제됐어요. 이 신청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9시 뉴스에까지 이게 잘못됐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가령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다면 1층이 기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차만 하고 실제 5층이라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이라면 아파트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층 이상을 아파트라 한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국토교통부 토지관리과장이 나와서 학개론이라는 것은 꼭 법에 있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면 법과 다르게 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게 명백하게 틀린 게 있기 때문에 복수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도 나왔어요. 따라서 이 신청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에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 이 신청을 안 받아줄 수도 있고요. 합격자가 너무 적으면 조금 잘못되면 다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청 생각하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좀 여유있게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꼭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한정되는 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돌아온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가족 중 일부를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예, 이사 갔다 다시 돌아오면 돌아온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이사 갈 일이 생기면 가족 중 일부는 남겨두고 임차인 혼자만 전출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전부 다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온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죠.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인정된다고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내용은 이건 민법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갑이네요. 갑이 1월 1일 날, 예를 들면 1월 1일 날 갑이 소유권을 취득해가지고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다가 갑이 가령 6월 1일 날 을에게 팔았습니다. 을에게 6월 1일 날 팔고요. 다시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삽니다. 갑의 부인이 처죠. 여기 보면 부인이. 갑의 처가, 그럼 갑다시가 다시 6월 1일 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갑다시가, 즉 갑의 부인이
다시 세입자로 나서서 6월 1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살고 있다면 대항력을 언제 취득하냐 이 말이에요. 대항력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다음 날이라고 했잖아. 오전 0시. 그리고 언제 인도받았냐면 집은 1월 1일 날 이사 들어왔고요. 사가지고 전입신고도 1월 1일 날 했어요. 근데 팔았다고요. 6월 1일 날 을한테 팔고 이사를 나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세입자로 눌러 산다고요. 이런 경우에 을이 대항력을 언제 취득하냐고요. 을이 대항력을 언제 취득하는 게 아니라 갑다시가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냐 이 말이죠. 을명의, 즉 매수인이죠.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만약 을이 6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갑은 6월 2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래서 만약에 을이 6월 1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은행 융자를 받았다면 건여당 설정 등기를 했다면 건여당권자가 6월 1일 건여당권자가 갑 임차인보다는 우선 면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만 되면 무조건 주민등록이 된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 관계를 매개로 주민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1월 1일 전입신고 이거는 세입자로서의 전입신고가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전입신고이기 때문에 6월 2일부터 갑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민법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자, 이 판례는 뭐냐면 갑 임대인하고 을 임차인이 있습니다. 2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갑은 2년 안에 집을 팔아먹으려면 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세입자 동의 안 받고 집을 팔아도 됩니다. 그러면 집을 병한테 팔았습니다. 갑이 병한테 집을 팔았다면 을 임차인은 2년 살고 나갈 때 병한테 돈 받아가지고 나가면 되죠. 보증금을. 승계됩니다.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그러나 이런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아니할 수도 있잖아요. 을이 갑은 부자인데 가난한 병한테 팔면 왠지 불안하고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법조문에는 없는데 이렇게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아니할 경우는 을은 갑이 병한테 이걸 판 것을 양도한 것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집 병한테 팔면 더 이상 임대차 계약 안 하겠다 해지하고 임차 보증금을 갑 임대인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다고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병한테 승계돼 가지고 병이 나중에 보증금을 내줘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 기간 만료나 당사자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한테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을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 갑의 임차인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갑이 을한테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민법 시험에도 출제됐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판례는 뭐냐 하면 제가 충격받은 게 있는데 부천에 지나다니다가 보니까 부천시에서 전봇대에 그 임차인 모집한 최우선 면제받을 임차인 모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화해 보니까 뭐냐 하면은 가짜 임차인 모집하는 거예요. 경매 넘어가는 집, 넘어갈 예정인 집들 거기에 전입신고 해놓고 경매 넘어가면 최우선 면제 받아가지고 반반 나눠 먹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안을 하더라고요. 부천이면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보증금이 과밀억제권액이니까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잖아요. 보통 경매 넘어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가짜 임차인이 굉장히 많아요. 방 한 개당 각각 3,400만 원 임대차 계약서 적혀져 있으면 이거 3,400만 원씩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최우선 면제 받잖아요. 그 3,400 받아서 1,700만 원씩 나눠 먹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가짜 임차인입니다.
즉 가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는 원래 사용 수익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전입신고는 하고 외관을 갖췄을 뿐 실제 그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 표시 서로 짜고 통정허위 표시죠. 서로 짜고 하는 허위 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로 할 것이므로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즉 가짜 임차인의 경우 최우선 면제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용 수익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이런 경우는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는데 3억이라는 공사대금 채권을 공사대금 3억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냥 임차보증금으로 하고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기에. 그리고 이게 경매에 넘어간다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정일자 받았다면. 3년이나 살았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이 있었는 거고요. 이런 거는 딱 경매 넘어가기 전에 전입신고하고 산지 얼마 안 됐다고요. 보면 눈에 보이죠? 이게 가짜 임차인? 눈에 보이지만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가짜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죠. 즉 가짜 임차인이라면 이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차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갖췄을 뿐 실제로 사용 수익할 목적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최근에 1919년도 대법원 판례죠. 권리금인데요.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옛날에 요 판례일 때는 5년이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럼 10년 다 살고 이제 10년 다 살고 세입자가 주인한테 제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다 줄 테니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십시오. 제가 권리금 좀 받겠습니다. 새로운 세입자한테. 이렇게 하니까 건물주가 무슨 소리 하냐. 벌써 10년 다 살았잖아. 10년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장사할 거다.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커피숍이었는데 이런 경우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설령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왔다 하더라도 주인이 자기가 직접 장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와 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해배상은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럼 새로운 세입자를 안 데리고 왔으니까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가 임대인인 갑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대인인 을에게 갑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을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갑이 신규 임차인 물색을 중단하고 더 이상 찾지도 않고 임대차 기간 만료 이래 을에게 상가를 인도한 후 을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이 갑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갑은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갑이 세입자네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액은 원래는 낮은 금액입니다.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지급하려는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현재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을 손해배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6개월 동안 새로운 세입자 못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내가 주인이 직접 장사할 테니까 나가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했는데 주인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죠.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는 거 안 됩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무조건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요. 10년 끝났다고 그냥 내쫓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가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따로 양도 채권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 차임 채권을 양수받지 않는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 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해야만 비로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입니다. 상가를 팔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령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갑 임대인이 병한테 상가를 팔았다고요? 그러면 이 병이 옛날 주인한테 2달 연체를 했고요. 그럼 새 주인 병한테 또 1달 연체해서 2개 합해가지고 석 달, 3개의 차임액에 해당됐다고 해지하고 내쫓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병 소유자에게 을 임차인이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를 해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 건물 일부를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임차 부분을 기재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첨부하였을 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업자 등록의 내용으로 볼 때 도면이 없더라도 일반 사회통념상 등록상 기재만으로 사업자가 임차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사업자 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일부만 임대차 하는 경우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고요. 101호, 102호 이렇게 집단상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게 시장에 재래시장에 한 필지가 있는데 1층이 있는데 이게 1층 건축물 대관리는 그냥 1층 30평이니까 뭐 예를 들면 85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가가 그 재래시장 상가인데 이게 상가가 3개가 있어요. 건축물 내장에는 3개로 표시 안 돼 있다고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칸막이 해가지고 3개가 있으면 이런 거는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고요. 이게 맨 왼쪽에 있는 상가 약 몇 제곱미터 정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면을 표시해야 된다고요. 이 상가 중에서 맨 왼쪽에 이런 표시를 한 요 상가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도면을. 안 그러면은 안 된다고. 1층에 상가가 3개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도면을 첨부 안 하면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재우선 면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취득하고 대항력이 있어야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다음은 101번입니다. 즉 유치권의 경우에는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를 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치권은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면제권은 없고요. 다만 강력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습니다. 우선 면제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유치권자는 돈 다 받을 때까지는 유치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유치권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비를 안 주면 세탁소 주인은 세탁물을 유치하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 내주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시계 수리했는데 시계 수리비 안 주면 시계방 주인은 시계 수리비 받을 때까지 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집 수리를 했는데 주인이 집 수리비 안 주면 집 수리비 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안 나가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단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대금 같은 거 안 내가지고 지나다니다 보면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플랜카드로 당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고 반드시 거기에 꼭 사람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점유라는 게. 어쨌든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마지막 판례입니다. 유치권자는 경락인, 지금 법조문에는 매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경락인, 낙찰자, 경락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즉 우선면제권은 없다고요. 경매에서 배당 못 받습니다. 유치권자는.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인수됩니다. 유치권자, 분묘기지권자, 법정지상권자 전부 다 인수되죠. 왜냐하면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우선면제권이 없기 때문에 인수됩니다. 인수된다는 말은 매수인이, 낙찰자가, 경락인이 유치권자를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다 주기 전까지는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유치권자입니다. 경락인은, 즉 매수인은,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즉 우선 면제권은 없고 우선 면제적 효력은 있다. 단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가겠다. 내가 공사비 다 받을 때까지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유치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판례 102개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10문제 정도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꼭 숙지하셔서 여러분들 고득점으로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제 판례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